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규정이 모호한 데다 여건 마련도 사실상 불가능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과 교육, 보건, 의료 부처별로 쪼개져 추진돼 왔던 마이데이터 사업을 놓고 정부가 일원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표준화를 통해 국내 데이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소비 레저 같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우려가 여전하지만 지수 3,200선을 전후한 저가 매수 심리가 견고하다는 분석입니다. 임단협을 둘러싼 현대차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 것으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정의선 회장 체제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청와대는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자치단체장들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처방입니다.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와대 출입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짧고 굵게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가량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짧고 굵게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전례가 없는 강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짧고 굵게를 여러 번 언급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국민들의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산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 긴급 소집한 것도 역시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측면이 반영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도권에 깜깜이 확진자가 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을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이라고 부르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취약시설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일선 현장의 방역조치 실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도권 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방역점검회의를 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4차 유행 국면에서 역시 신규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확산고리를 끊기 위해 이번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정원우 기자도 현재 재택근무 중이죠. 청와대 춘추관도 폐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청와대 기자들이 근무하는 춘추관 역시 어제부터 2주간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출입기자들에게는 재택근무가 강력 권고됐고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방역 조치가 강화되긴 했지만 춘추관은 정상 운영돼 왔는데요. 춘추관이 폐쇄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청와대도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에도 우리 증시는 오늘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가 12일 반등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한국경제TV가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긴급 설문을 한 결과 당장의 출렁임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변동성 확대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앞서 3차례 대유행을 거치면서 코로나발 불확실성에 내성이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재개 속도가 다소 늦춰지겠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이제 함께 가는 삶 쪽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 자체의 추세가 무너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었고 중국의 부양 정책 역시 이런 장기 긍정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스피 하방 1차 지지선으로 3,200선에 가장 먼저 무게가 실립니다. 원달러 환율 1차 방어선은 1,160원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1,130원대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 외에 증시 부담 요소였던 미국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시기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느린 고용 증가세와 코로나 확산 등을 볼 때 긴축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과 15일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 의회 증언에서 내놓을 통화정책의 행보를 가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번 4차 대유행으로 그간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이 최종 결정될 텐데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던 2차 추경안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여전히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선 우선 추경에 반영한 6천억 원을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회와 논의해봐야 한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4차 대유행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을 수정하거나 증액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7월부터 9월 석 달간 월 2천억 원씩 총 6천억 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는 업체가 96만 곳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한 곳당 월 2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득 하위 80%가 대상인 재난지원금은 10조 4천억 원, 다른 소비 진작책들과 합하면 전체 추경 예산 중 3분의 1에 달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 때문에 당초 2차 추경이 발표됐을 때부터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쪽으로 추경의 어떤 비중이랄까 이런 거 무게중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작년 여름에도 소비 쿠폰을 하려다가 뭐 확진자 수가 확 늘어서 지금도 그런 상황이니까 소비 쿠폰은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당국이 2차 추경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2차 추경 심사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한 방역 상황을 2차 추경안 심의에도 반영해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추경 논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국내 게임사 펄 어비스가 얼마 전 중국으로부터 영업 허가권을 받았습니다. 그간 빗장이 걸렸던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인지 관심이 높습니다. 성장기업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이 중국 게임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업 허가권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펄 어비스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국내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국내 게임 회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영업 허가권을 내준 게임도 바로 검은 사막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중국의 게임 영업 허가권은 판호라고 하는데 이 펄 어비스가 받은 것은 외자 판호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예. 그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 중국 당국이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 번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판호를 받지 못하면 중국에서 게임 자체를 아예 운영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이번에 펄 어비스가 획득한 판호는 심사 대상이었던 글로벌 43개 게임 가운데 한국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네, 글로벌 43개 게임 중에 한국 게임은 유일하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국내 게임들은 판호를 받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인데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게임사들에게 부여하는 외자 판호 심사 결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획득 소식은 왜 그러는지 최근 몇 년간 소식이 들리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죠. 예.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2017년 이후에 판호 발급이 유독 한국 게임사에게 제한됐습니다. 그 2017년이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사드 보복을 이유로 중국의 한한령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에 그 국내 게임사의 중국 외자 판호 획득은 4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에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가 판호를 발급받았고요. 올해 들어서는 핸드메이드 게임과 펄 어비스가 판호 획득에 성공한 겁니다. 굳게 닫혀있던 중국 게임 시장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확실한 거는 안 내줬던 거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검은 사막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고 메인 게임을 내준 거라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뭐 고의적으로 안 해준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간 제한이 됐던 게 2017년에 이 한한령이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의 기류는 좀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미중 관계가 이제 트럼프 때와는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중국 당국 공식 입장은 일단 한국 게임사에게 규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취재를 하기도 좀 어려웠는데요. 예. 중국 게임 시장은 사실 47조 원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형성됐습니다. 중국이 지난 4년여간 국내 게임사에게 판호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게임 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그 판호를 받아서 직접 진출하는 시장이 막히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개발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형식에 그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서비스 수수료를 막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온 겁니다. 실제로 라그나로크 M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그라비티는 중국 게임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고요. 최근 공모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던 크래프톤의 경우에서는 중국판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열티를 받아왔습니다. 국내 게임사의 경우에는 게임 IP, 즉 지식재산권이 글로벌 경쟁력이 워낙 높은 만큼 흥행이 사실상 보장된 게임이 많습니다. 때문에 외자 판호를 획득하는 국내 게임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경우에 세계 1위 중국 게임 시장의 도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예, 이번 소식으로 이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판호 획득이 가능할 것인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다음 후보는 어디입니까? 이번 펄 어비스의 판호 획득이 유독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MMORPG라는 게임 장르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중국 당국은 MMORPG가 다소 폭력적이다 이런 이유로 판호 발급을 꺼려왔었는데요. MMORPG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에 모여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을 말하는데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장르로 꼽힙니다. 펄 어비스 전에 판호를 획득한 기업들은 MMORPG가 아닌 가볍게 게임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 대부분을 이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펄 어비스처럼 MMORPG가 주력인 대형 게임사들로 기대감이 점점 번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게임사로는 펄 어비스를 비롯해서 넥센과 NC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IP,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인데 현재 중국 진출을 위해서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노라는 어떤 전제로 놓고 본다면은 펄어비스하고 넷마블 정도가 좀 유리한 입지가 아닐까. 펄어비스 쪽은 중국에 있는 현지 게이머들의 기대 순위에 상당히 상단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넷마블 쪽은 지금 기존에 신청이 들어갔던 파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무작정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게 중국이 왜 이번에 이제 파노를 내준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번 펄어비스의 파노 획득으로 중국 게임 시장이 빗장에 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제가 여러 군데 취재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펄어비스의 파노 획득은 한국 게임사의 주력인 MMORPG를 드디어 풀어줬다 이런 점에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이 그 국내 게임사에게 완전히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지난 2017년 이후에 현재까지 파노를 획득한 국내 게임사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국내 게임사들 그동안에 수많은 게임을 그 중국에 외자 파노 신청을 해놨지만 여전히 지금 서류 상태로 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그 중국 당국이 파노를 발급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한 데다가 발급 조건도 기존에 비해서 까다로워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이 파노를 내주기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노 문제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찔끔찔끔 한두 개 내주면 그거 받고 안 내주면 못 받고 뭐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구나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한알령을 해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파노 문제도 자동적으로 아마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예상이 갈리고 있고 중국은 언제든지 또 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이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놓고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부과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라는 게 지나치게 애매하고 열악한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전담 조직까지 꾸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한 질병은 모두 24가지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납 중독 같은 화학물질 중독부터 더운 여름 발생하기 쉬운 열사병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런 질병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는 안전 인력과 예산 투입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이 같은 처벌 방침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먼저 법안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에는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적정히 편성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실제 건설업계는 법안의 애매한 부분을 수차례 고쳐달라고 요구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기업의 범위도 너무 넓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200인의 기업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정도의 기업이 안전 전담 조직을 따로 꾸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10평 100위권 바깥의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본사 인력이 수십여 명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위는 기업 규모로 보면 이제 중소기업 규모고 50위까지는 전담 부서를 두고 50위에서 200위까지는 좀 겸직 부서로 할 수 있도록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다오. 그것도 이제 수용이 안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반년 만에 나온 시행령. 기업들은 가뜩이나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 불명확한 법안이 나오자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개인이 자기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정부가 이 사업에 본격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마이데이터 컨트롤 타워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융과 교육, 보건, 의료 각 부처별로 추진하던 기능을 통합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이른바 마이데이터 추진단 신설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지난 6월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마이데이터 추진 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제도 기반 마련, 데이터 표준화, 서비스 발굴, 산업 간 연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해 추진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정보를 활용한 인구정책 수립, 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한 유통 마케팅 수립 등 공공부터 민간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표준화, 연계 등을 위해 범정부적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비교적 정형화된 데이터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금융 분야도 2년 가까이 되도록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금융은 금융위원회, 의료는 보건복지부, 행정정부는 행정안전부 등이 부처별로 마이데이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처별로 마이데이터 표준, 보안, 인증 등이 통일되지 않아 산업 간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촉진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부처 간의 영역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통합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개인이 자신과 관련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항을 한눈에 확인하고 전송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추진단 구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정의선 회장 체제 이후 첫 파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임원식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 노사 임단협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쟁의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로써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 선언 이후 과반이 넘는 파업 찬성에 이번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내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협상 결렬 나흘에 만인 지난 9일 하원태 현대차 사장이 노조 집행부를 찾아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다시 교섭에 응할지 아니면 파업에 나설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3년 만으로 이른바 정의선 회장 체제에선 첫 파업입니다. 현재 노조는 정기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9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 30% 지급, 만 64세 정년 연장과 국내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이 어렵다며 호봉 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5만 원 인상과 성과급 등 약 1,100만 원 지급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 노사 역시 임단협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대차 노조를 지지하며 연대 투쟁을 선언한 만큼 현대차 노조의 파업 여부는 기아 노조의 앞으로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과거 소수 취향으로 여겨졌던 채식주의자용 식품이 서서히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비슷한 식감의 대체육은 품절템이 됐고 대형 마트에는 비건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동원 F&B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미국 대체육 전문업체 비욘드 미트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요즘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콩과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100% 식물성 대체육이지만 고기의 식감과 육즙을 그대로 구현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레시지도 최근 호주 최대 대체육 브랜드 브이트푸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분기 단체 급식과 프랜차이즈 납품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농심은 올 초부터 비건 식품 브랜드 베지가든 사업을 본격화했고
풀무원은 국내 최초로 라면과 비빔면 제품에 대한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같은 동물에 인해 기인하는 바이러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대체육은 좀 벗어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건강 보조식품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고 많은 식료품 회사들이나 레스토랑에서도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유통가도 늘어난 비건족을 잡기 위한 마케팅의 한창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22개 점포에 채식주의존을 운영하며 식물성 원재료로만 만든 만두나 탕수육 등을 판매 중인데 매달 20% 이상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채식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서 100% 식물성 원재료를 활용한 채식주의존 상품을 구성했으며 처음 시작했을 땐 10종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14종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약 20종 이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롯데마트는 아예 비건 식당을 매장에 입점시켰습니다. 대중적인 품목 위주로 입점시키는 대형마트 식당가 특성상 비건 식당이 들어서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한 한 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 복지와 환경오염 등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가 늘면서 소수의 취향에 불과했던 비건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집값 조정 언젠가는 온다입니다. 지난 주말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집값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시 지표들과 비교해보면 집값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기초 체력 대비 고평가된 수준이라는 건데 이 노 장관은 유동성이 풀린 것은 언젠가 회수돼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 집값이 조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온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2, 3년 뒤 매도할 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했으면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집값이 과도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과연 집값 조정이 실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집값은 막힌 공급이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노 장관 발언은 2, 3년 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시점에 또 주목해 보셔야 할 만한 이슈가 있는데 때마침 다가오는 금요일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인천, 성남, 의왕, 남양주, 위례에 총 4,333가구에 대한 청약이 시작됩니다. 네, 대부분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서 젊은 직장인들이 제법 노려볼 만 하겠는데 누가 지원할 수 있죠? 이 기준이 좀 까다롭게 책정이 돼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1순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기본 조건이고요. 자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을 했어야 하고요. 5년 안에 세대 구성원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도시 근로자 소득의 130%, 또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글쎄 기준이 너무 깐깐해서 지원할 수 없는 무주택 세대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게다가 이번에는 사전 청약이고요. 본격적인 청약은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통 청약을 하고 집을 다 짓는 데까지 2년 정도가 걸리니까 실제 입주를 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인 2025년이 될 걸로 보이는 거죠. 네, 본격적인 공급은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분양가도 상당히 논란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지금 80% 이하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남 복정 1지역의 분양가 평당 3,800만 원대로 이 51제곱미터가 분양가가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청약에서 가장 싸다라고 말이 나오는 인천 계양도 평당 1,500만 원대 수준인데 이렇다 보니까 인천 계양의 아파트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으로 현재 3억 7천만 원대 수준인 주변 신축의 시세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일단 정부가 건설사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겠다 이런 이유로 지금 분양가 산정을 할 때 택지비를 높게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 수용은 평당 200만 원 이내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 그리고 금융 비용을 합쳐도 평당 300만 원 이내일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건축비는 5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를 감안했을 때 평당 1,0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잡아도 건설사들은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택지비 기준을 조성 원가가 아닌 주변 시세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서 평당 최소 500만 원씩은 가격이 더 치솟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조성에 4년은 걸리고 심지어 시세의 80%로 해주겠다고 말하는 정부가 책정한 가격이 이 정도라면 과연 노영욱 장관이 말하는 집값 조정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4년이면 노 장관이 어디 다른 공공기관장이라든지 자리를 옮기고 난 뒤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뭔가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면 진퇴양난의 한국은행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한 해는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앞서서 시사를 한 바 있죠. 하지만 이후 맞게 된 4차 대유행 탓에 금리 인상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자칫 금리 인상이 한계를 맞은 자영업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것도 역시 앞서 설명한 집값 조정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해야 했던 이유가 분명 있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유로 든 한국은행이었는데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 거품이 과도하게 껴있고 또 영끌 비투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면 자연히 자산 시장의 거품 문제가 다시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한은입니다만 부채 폭탄을 정말 염려한다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과도해진 부채는 틀어막으면서도 이 취약계층은 금융과 재정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야적장은 만차입니다.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예. 예,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야적장입니다. 이 수출길을 오르기 위해서 야적장에 대기 중인 차들로 빼곡히 들어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즘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차들의 해외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총 203만 대로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2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수출이 효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달 들어서도 수출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청 기준 7월 들어서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50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작년보다 조업 일수가 0.5일 정도 적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이 21.2%나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9개월째 수출 성장이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잘 팔리는 품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또 무선 통신기기, 승용차, 반도체 이렇게 5품목이 큰 폭의 신장을 거뒀습니다. 예. 대상 국가들을 좀 살펴보시면 주로 미국과 유럽 연합, 중동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고요. 중국도 1.6% 소폭이지만 증가했습니다. 확실히 유럽과 북미 지역과의 교역 관계가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죠. 예,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인데 그런데 우리 수출에 이렇게 희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검토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먼저 탄소 국경세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 이 EU 생산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연간 12조 2,600억 원에 달하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받아야 할 청구서 해마다 1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용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추가 수입의 상당액을 지금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응하고 나섰다고요? 예.
지금 정부는 탄소 배출권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 만큼 예외를 인정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규제가 중복되는 걸 감안해달라는 건데 실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저께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처럼 내린 수출 단비에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좋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제스티옐로우나 루프탑 그레이, 아일랜드 블루 등 새로운 컬러들이 추가되면서 고객의 개성을 극대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등 주행 보조 옵션들이 대거 탑재되면서 그 상품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기업들 어떤 영향 받았는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 시장 그래도 다행히 또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웃는 얼굴로 시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1.07%, 코스닥이 0.54%씩 각각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0.89%, 코스닥이 0.55%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수급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69억 원, 기관이 2,192억 원 순매수했고요. 예. 개인이 2,28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1,432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0억 원과 43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내 증시 지지선이 3,200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그 이하나 부근에서는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예, 외국인 기관, 지금 뭐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좀 금요일에 물량을 거세게 내놔서 걱정했는데 다시 좀 돌아오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어줬습니다. 뭐 사실 오늘 시장은 이랬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또 오늘 진입하면서 걱정이 많은 시점입니다. 지금 뭐 예측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시장 오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됐지만요. 증시의 펀더멘털은 좀 강해진 모습입니다. 예. 3거래일 동안 증시가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세부 종목으로 살펴봐도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은 콘택트주와 언택트주가 동시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하면 언택트가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컨택트주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대유행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요. 투자자들은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는 4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되고요. 지방 역시도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콘택트주가 다시 오를 것임을 이제 알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전 대유행 상황에서 콘택트 관련 종목의 주가 회복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예.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뭐 결국은 곧 다시 오를 걸 알기 때문에 컨택트주들도 오른다.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반영된 결과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도 그럼 세부적으로
어땠는지 좀 살펴보죠. 먼저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는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회복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예. 이 권고사항이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업장이 셧다운되기 때문에요. 여러 사업장들이 재택근무를 고려하고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재택근무 관련 테마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1.13% 상승했고요. 세부적으로는 IT 인프라나 디지털 업무 환경을 위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있죠. ECS가 전거래일보다 7.04%나 올랐습니다. 예. 이 재택근무 관련주는요.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요.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런 뭐 재택근무 형태들이 많이 이뤄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만큼 좀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컨택트주들에서 눈에 띄었던 게 또 영화 산업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 대표적인 콘택트주인 영화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주가 회복을 보였습니다. 예. 영화 테마는 전거래일보다 2.62% 올랐는데요. 덱스터, 쇼박스 등 배급사들이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배급사에서 이미 개봉한 영화도 있고요. 개봉을 예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CJ CGV도 역시 전거래일보다 1.70% 올랐습니다. 예, 요즘 뭐 영화관 보니까 마블에서 블랙 위도우 개봉을 하면서 또 많이 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아직 영화관에서 취식을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는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 내에서 팝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예.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높은 영화 개봉들을 앞두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영화 테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영화 배급사 대부분은 기존 방침대로 개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영화 관련주들의 주가가 회복한 건데요. 이 밖에도 콘택트주 중에서 여행주와 항공주도 각각 2.43%, 1.65% 상승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언택트와 컨택트주가 동반 상승을 했는데 컨택트주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직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또 한 가지 짚어보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야놀자와 토스,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야놀자의 경우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이후에 야놀자도 미국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제2의 쿠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쿠팡 상장 이후에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고 이 중심에 또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기업, 또 토스와 마켓컬리도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토스와 마켓컬리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스뱅크는 박진회 전 한국시티은행장을 사회이사로 영입했고요. 마켓컬리는 국내 상장으로 IPO 방향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이 기업들에 투자한 창업투자 기업들의 주가가 수혜를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런 IPO 얘기하면 또 크래프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창투사들이 한번 크게 올라갔고 오늘도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단발성 흐름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언제 상장하냐일 텐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야놀자는 나스닥으로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시간은 좀 더 걸릴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수진 야놀자 대표가 2022년 상장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상장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스는 2023년, 마켓컬리는 당초보다 조금 미뤄서요. 내년 상반기로 시기를 미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IPO 관련해서 좀 해당 기업들의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요.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오늘은 그 재택 중인 관계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하게 됐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RBLX입니다. 앵커는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아시나요? RBLX요. 뉴욕 증시 종목은 이렇게 코드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어떤 건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O를 2개 넣으면 이 기업의 이름이 됩니다. 로블록스. 네, 맞습니다. O 2개 넣으면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소통령이라 불리는 로블록스인데요. 테슬라도 제치고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에 등극한 종목입니다. 앵커는 혹시 이 게임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예, 한국은 모르겠는데 서양 아이들한테는 대세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유튜브보다 로블록스 사용 시간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카트라이터 그리고 어몽어스 다음으로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레고처럼 생긴 캐릭터들이 좀 둔하게 생긴 것 같아서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았나 싶었는데 핵심은 직접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사고 팔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샌드박스 오픈월드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모래놀이터처럼 박스 형태로 픽셀을 조합해서 캐릭터는 물론이고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루 사용자 수,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4천만 명이 넘고요. 게임 크리에이터는 800만 명, 그리고 연간 2천만 개 넘는 게임이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들이 게임을 뭐 직접 만들고 또 그걸 플레이하기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인기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테슬라나 아마존을 제쳤다. 국내에서도 꽤 유명한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로블록스는 지난 2월에 상장됐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순매수 5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던 기업이었는데요. 6월 중순부터 1위로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뒤로 이어서 에어비앤비, 알파벳, 페이스북 등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지난달만 8,153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0억 원 넘게 로블록스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였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5월 중순경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최고점 100달러를 돌파했다가 현재는 86달러대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달 S&P 500 지수가 한 3% 정도 상승할 때 로블록스는 1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 하락과 리콜 뉴스가 이어지고 일론 머스크가 SNS상에서 특히 가상화폐 관련 돌발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서학개미들의 미움을 좀 샀죠. 그 사이에 이제 로블록스가 최주로 등극을 했는데 그래봤자 게임이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섣부를 수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보다 메타버스의 대장주 그리고 하나의 테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가상세계다 이런 걸 표방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업무나 모임이 많아졌죠. 오늘 이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가상세계 쪽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로블록스는 단순히 게임보다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차세대 SNS 플랫폼으로 새로운 디지털 세계 구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식 설명에서 보면 게임이나 플레이어 같이 게임이 연상되는 단어를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또 플레이어들이 공통의 화폐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런 이 메타버스 세계로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로블록스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로블록스는 자체 통화가 있습니다. 로벅스라고 부르는데요.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싸이월드 도토리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옷을 사든지 헤어스타일 그리고 표정을 만들어내기에도 로벅스를 사용을 하고요. 개발자는 유튜브가 광고 이익을 가져가듯이 자신이 개발한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어서 억대 연봉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벅스를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로블록스가 거래 수수료 또 환전 수수료를 걷어서 이익을 내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메타버스가 자리 잡을수록 명품이나 스포츠 패션 브랜드 그리고 디즈니처럼 지적재산권을 가진 브랜드 기업들은 상표나 캐릭터를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돼서 관련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메타버스 시장이 10년 안에 1,7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게임이 아니라 금융도 되고 뭐 다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로블록스는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용자 수 그리고 매출이 2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역시 매출은 140%, 사용자 수도 80% 늘어났는데요. 다만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5천만 달러, 올 1분기에는 1억 3,420만 달러 손실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이제 다음 달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월가가 6억 8천만 달러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조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